23. 왕정의 상녀. 구세력, 왕권과 그 수호자들, 귀족들은 잠이 들었다. 그러나 혁명은 젊었다. 혁명의 피는 뜨겁고 그칠 것이 없었다. 혁명은 휴식을 몰랐고 날이 밝을 것을, 행동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거리 한가운데의 모닥불 주위에는 피난처를 구하지 못한 파리 혁명군들이 모여 있었다. 자신들이 왜 베르사유에 왔는지, 왜 집으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다. 국왕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약속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어떤 초현실적인 의지가 이 불안한 무리를 휩싸고 있었다. 비밀 지령을 전달하면서 문을 들락거리는 그림자도 있었다. 5시, 성이 아직 어둠과 잠 속에 파묻혀 있을 때 한때의 사람들이 길에 밝은 어떤 손에 인도되어 예배당의 중정을 지나는 길을 한 바퀴 돌아 궁전의 창문으로 은밀히 다가갔다. 뭘 하려는 것일까? 누가 이 이상한 그림자를 인도하는 것일까? 아직 잘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누가 선동하는 것일까? 선동자들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오를레앙 공작, 왕의 동생인 플로방스 백작은 궁에서 물러나 있었다. 그들은 그 밤을 왕궁에서 왕 곁에서 지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계획적인 교전을 위한 극히 선동적인 발포였다. 그러자 곳곳에서 반란자들이 몰려왔다. 창과 갈고리와 소총으로 무장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여성 부대와 여자로 변장한 남자들이었다. 돌진할 방향은 촛불의 방향, 즉 왕비의 방이었다. 베르사유에는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생선장수, 시장의 여자들이 성의 그 복잡한 수많은 방 중에서 어떻게 왕비의 방으로 쉽게 쳐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자들과 변장한 남자들의 물길은 단숨에 왕비의 방으로 달려갔다. 몇몇 경비병들이 방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저지했다. 그들 중 2사람은 공격을 당해 무참히 살해되었다. 몸집이 큰 어느 톱석부리가 시체에서 머리를 잘라내어 피가 뚝뚝 흐르는 것을 커다란 창에 매달았다. 그러나 희생자들은 임무를 완수했다. 그들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왕궁이 잠을 깬 것이다. 경비병 3명 중 1명이 도망을 쳐 부상당한 몸으로 청계를 올라가 복도에서 왕비를 구하라 하고 소리쳤다. 이 비명이 왕비를 구할 수 있었다. 시녀가 깜짝 놀라 왕비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다. 경비병이 서둘러 빗장을 지른 문은 갈고리와 손도끼로 위협을 당했다. 양말과 구두를 신을 시간마저 없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내복 위에 치마를 걸치고 어깨에 쇼를 하나 둘렀을 뿐이었다. 맨발로 양말을 손에 쥔 채 그녀는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황소의 눈을 지나 왕의 방으로 가는 복도를 달려갔다. 그러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문이 닫혀 있었다. 왕비와 시녀는 절망적이 되어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두드리고 또 두드렸지만 무정한 문은 열릴 줄을 몰랐다. 5분, 그 끔찍스런 5분. 바로 옆에서는 살인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침대와 옷장을 뒤지고 있는데도 왕비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드디어 문 저쪽에서 한 시종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문을 열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겨우 남편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때마침 가정교사가 왕세자와 공주를 데려왔다. 일가는 서로 만났고 목숨을 건졌다. 겨우 목숨만 건졌을 뿐이다. 드디어 잠을 자던 남자도 눈을 떴다. 잠의 여신 모르페우스는 그날 밤에 희생자를 내지는 않았지만 라파에트는 그 시간 이후 잠보 장군이라는 별명이 새로 붙게 되었다. 라파에트는 자신의 경솔한 낙천주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았다. 지휘관의 군의가 아닌 애원과 간청으로 살해당하기 직전에 있던 경비병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폭도들을 간신히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다. 위험이 다 지나간 뒤 말쑥하게 면도를 한 왕의 아우 프로방스 백작과 오를레앙 공작이 나타났다. 이상하게도 폭도들은 이 2사람에게 존경에 찬 눈길로 길을 비켜주었다. 이제 의전회의가 시작될 모양이었다. 하지만 뭘 의논한다는 것일까? 수많은 무리가 피해 젖은 검은 주먹을 쥐고서 성을 호두껍질처럼 포위했기 때문에 이 포위망을 뚫고 도망하거나 피신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승리자와 패배자의 단판, 협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무리들은 창문 밑에 몰려가 수천의 목소리가 한데 뭉쳐 클럽의 요원들이 어제와 오늘 몰래 속삭여졌던 구호를 외쳤다. 왕을 파리로, 왕을 파리로. 위협적인 목소리에 유리창이 흔들릴 지경이었다. 낡은 궁의 벽에 걸린 왕실 선조들의 초상화가 놀라움에 떨고 있었다. 이 명령과 같은 절규를 듣고 왕은 파라예트를 질문하듯 쳐다보았다. 항복을 해야 할까? 이미 항복 상태까지 온 것은 아닐까? 라파예트는 눈을 내리감았다. 그는 어제부터 백성의 신인 왕이 신의 자리에서 이미 내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고 있었다. 광포한 군중의 위협을 무마하고 승리에 굶주린 자들에게 한 조각의 빵이라도 던져주기 위해서 왕은 발코니에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사태를 받아들인 남자가 나타나자 군중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군중은 승리를 감지할 때마다 왕에게 환호를 보냈다. 지배자가 왕관도 쓰지 않은 맨머리로 자신들 앞에 나타나 2명의 경비병의 머리가 도살된 송아지 머리처럼 창에 매달려 있는 중정을 내려다보며 굴욕적으로 고개를 숙이는데도 환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천성이 점액질이며 명예에 전혀 예민하지 않은 이 남자에게는 도덕적인 순환이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만약 그의 비굴한 태도에 백성들의 마음이 누그러졌다면 그는 아마 1시간쯤 있다가 다시 말을 타고 그 전날 사고 때문에 망친 사냥을 하러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런 승리에는 이제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만에 취해서 더 뜨겁고 더 강렬한 포도주를 마시려고 했다. 거만하고 냉정하고 뻔뻔스럽고 굽힐 줄 모르는 오스트리아 여편네 왕비도 나와야 한다. 거만한 왕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멍에를 쓰고 머리를 숙여야만 한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난폭해졌다. 발 구르는 소리도 더욱 시끄러워졌다. 왕비도 발코니로 나오라. 외침은 점점 더 열에 들떠갔다. 분노로 창백해진 마리 앙뚜아네트는 입술만 깨물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를 걸을 수 없게 만들고 뺨을 창백하게 만드는 것은 조준된 소총이나 돌멩이 또는 비방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누구 앞에 서고 한 번도 고개를 숙여보지 않은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단단한 자만심이었다. 모두들 당황해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창문이 흔들리고 금방 돌멩이가 쏟아질 것만 같자 라파예트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마마, 백성들을 무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않겠어요? 라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대답하고서 두 아이를 하나아이는 오른손에 하나아이는 왼손에 잡았다. 꼿꼿이 머리를 쳐들고 입술을 꼭 다문 채 그녀는 발코니로 나갔다. 자비를 바라면서 간청하는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죽으려는 확고한 결심을 하고 싸움터로 가는 군인 같았다. 그녀는 나가기는 했지만 몸을 굽히지는 않았다. 이런 꼿꼿한 태도가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두 힘은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 마주보는 왕비의 힘과 백성의 힘이 불꽃을 튀겼다. 그 긴장감은 어찌나 팽팽한지 1분 동안 넓은 광장에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그 정적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공포와 경악으로 팽팽한 이 고요가 어떻게 지나갈지 추측할 수 없었다. 분노의 함성이 터질지, 총이 발포될지, 돌멩이 세례가 쏟아질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냉정을 잃지 않은 라파예트가 왕비 옆에 나타나 기사처럼 몸을 굽히고 손에 키스를 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 제스처가 긴장을 풀게 한 것이다. 왕비 만세, 왕비 만세. 수천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왕의 나약한 태도에 광란되었던 바로 그 백성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억지 미소도 비겁한 인사도 하지 않는 여자의 완강한 고집에 똑같이 환호성을 터뜨렸다. 발코니에서 방으로 되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둘러싸고 마치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처럼 축하했다. 그러나 한 번 환멸을 맛보았던 그녀는 백성들의 뒤늦은 왕비 만세에 또다시 속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왕과 나를 파리로 데려갈 거예요. 근위병들의 머리를 창에다 매달고서 말입니다. 그녀는 마담 네케르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예감은 옳았다. 다만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 인민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의지가 약해지기 전에
궁전의 돌이란 돌로 유리란 유리는 모두 부수어야 했다. 클럽에서 인민이라는 이 거대한 기계를 까닭없이 작동시킨 것은 아니었다. 수천의 인민이 괜히 빗속을 6시간 동안이나 행군해 온 것은 아니었다. 불평소리가 높아지고 다시 위험스러운 사태가 시작되었고 방위를 위해서 진노해왔던 국민군도 무리와 함께 왕궁을 습격하려는 기색이 농후해졌다. 결국 왕실이 굴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발코니와 창문으로 왕이 가족들과 함께 파리로 떠날 것을 결심했다는 쪽지를 내려보내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인민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는 않았다. 병사들은 무기를 버렸고 장교들은 백성과 합세했다.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환성을 지르며 외쳐댔다. 깃발이 머리 위에서 휘날렸다. 사람들은 피 흘리는 머리를 매단 창을 파리로 보냈다. 그런 협박은 이제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오후 2시에 도구만 거대한 왕궁의 성문이 열렸다. 6마리의 말이 끄는 큰 육두 마차를 타고 왕과 왕비와 가족들은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베르사유를 떠났다. 세계사의 한 장, 1000년에 걸친 왕실의 전제가 프랑스에서 막을 내린 것이다. 10월 5일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속에서 혁명군은 왕을 데려오기 위한 싸움을 벌였다. 10월 6일에는 화창한 날씨가 그들의 승리를 축하했다. 가을 공기는 청명했고 하늘은 푸른빛 실것처럼 아름다웠으며 금빛 나무 잎에는 바람 한 점 없었다. 마치 자연이 호기심에 차서 백성들이 왕을 끌어오는 수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참으로 볼만한 연극을 구경하기 위해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수도로 돌아오다니 얼마나 큰 구경거리인가. 상여 행렬 같기도 하고 사육제 익살 것 같기도 했다. 왕정으로서는 장례식이고 백성들에게는 사육제 기분이었다. 당시로서는 얼마나 이상하고 우스운 행차인가. 왕이 탄 마차 앞에는 기마병도 경기병도 없었고 요란한 제복을 입은 호위병들이 좌우에서 호위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화려하고 사치스런 의장마차의 주위를 귀족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 대신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무리들이 난파선처럼 초라한 마차를 에워싸고 가고 있었다. 앞에는 흐트러진 복장을 한 국민군 병사들이 대오를 찢지도 않고서 팔짱을 낀 채 입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웃고 떠들면서 빵 한 조각을 총금에다 매달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 사이로는 여자들이 대포 위에 걸터앉거나 마음에 드는 경비병들의 안장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춤이라도 추러 가는 것처럼 노동자나 군인들하고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들 뒤에는 왕실 창고에서 꺼내온 곡식 부대를 실은 마차가 경기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덜끄덕거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기마 행렬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사배를 쩔끄덕거리며 열광하는 사람은 아마존 여족의 지휘관 페루아뉴 드 메리쿠르였다. 이 요란한 소음 가운데 먼지를 뒤집어쓴 초라하고 가련한 마차가 가고 있었고 그 안에는 루이 14세의 나약한 후손 루이 16세와 마리아 테레지아의 비극적인 딸 마리 앙뚜아네트와 그 아이들 그리고 가정교사가 커튼을 반쯤 내리고 비좁게 앉아 있었다. 그들 뒤에는 프랑스의 구세력의 왕족, 조신, 대신, 몇 안 남은 충성스러운 친구들이 탄 마차가 상여 대열처럼 뒤따르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프랑스의 옛 권력의 실상이었으며 오늘 처음으로 절대한 힘을 실제로 행사해본 새 권력에 의해서 끌려 나온 것이다. 베르사유를 떠난 상여 대열이 파리까지 가는 데는 6시간이 걸렸다. 집집마다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구경꾼들은 패배자 앞에서 모자를 조심스레 벗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도열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들 왕과 왕비의 굴욕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아야 했다. 여자들은 전리품을 가리키면서 승리의 도취의 소리를 질렀다. 우린 이 무리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빵집 주인과 그 여편네와 자식들을 데려갑니다. 이제 배고픔은 끝났어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정오와 조롱의 외침을 다 듣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차 속 깊숙이 몸을 숨겼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아마도 6시간에 걸친 지루한 여행 동안 그녀는 같은 길을 폴리냐크 부인과 단둘이서 경쾌한 이륜마차를 타고 가장무도회, 오페라, 만천회에 갔다가 훤한 새벽이면 되돌아오던 일들을 회상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변장을 한 채 말을 타고 행렬을 따라오는 유일한 친구 페르센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는 지치고 피곤해서 전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운명을 맞아들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는 그녀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마차 바퀴는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드디어 왕실의 상녀는 파리 성문에 도착했다. 거기에서는 환영의식이 정치적으로 이미 성장이 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장 바이는 왕과 왕비를 요란하게 맞아들였고 루이는 노예 중의 노예로 만든 10월 6일을 아름다운 날이라고 칭송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날입니까? 그가 힘주어 말했다. 파리 시민이 전하와 왕실 일가를 이곳에 모시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둔감한 왕까지도 자신의 코끼리 같은 피부에 상대방의 독침을 쏘고 있음을 눈치챘다. 왕은 이렇게만 대답했다. 나의 체제가 평화와 융화와 법의 준수를 가져오기만을 바랄 뿐이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을 지경으로 지친 그들을 편안히 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온 파리가 전리품을 구경할 수 있도록 시청으로 나가야만 했다. 바이가 왕의 인사말을 옮겼다. 아름다운 도시 파리의 시민들 가운데 있으면 과인은 언제나 행복과 신뢰를 느낍니다. 하지만 바이는 그만 신뢰라는 말을 옮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왕비는 그 말이 빠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난폭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의무감을 자극시키기 위해서는 그 신뢰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왕이 신뢰에 관해서도 언급했다는 사실을 큰 소리로 상기시켰다. 그러자 바이가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훨씬 낫죠? 마지막으로 포로들은 창문 앞으로 끌려나갔다. 그들의 좌우에는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베르사유에서 온 사람들이 변장한 인형이 아니라 진짜 왕과 왕비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백성들은 예기치 못했던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고 이제서야 겨우 조금 관대해질 수 있었다. 국왕 만세, 왕비 만세 소리가 멀리 그레브 광장에까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난 뒤에야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군대의 호위도 없이 튠러리궁으로 마차를 타고 가도록 허락을 받았으며 끔찍했던 낮의 피로를 풀고 자신들이 얼마나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먼지를 뒤집어쓴 옹기를 찾아볼 수 없는 마차가 어둡고 아무도 지키지 않는 성에 도착했다. 루이 14세 이후 150년 동안 옛 왕궁이었던 튠러리궁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 방은 낡고 가구는 쓸 수 없을 정도였으며 침대와 이불이 부족했고 문은 잘 닫히지 않았으며 깨진 유리창으로는 찬바람이 들어왔다. 사람들은 급히 촛불을 밝히고 하늘에서 떨어진 유성과도 같은 신세가 된 왕실 일가를 위해서 잠자리를 마련했다. 엄마, 여긴 모든 게 끔찍해요. 베르사유와 트리아농의 화려함 속에서만 자랐고 빛나는 샹들리에와 번쩍이는 거울과 부귀와 사치에 익숙해진 4살 반짜리 왕세자가 궁에 들어서면서 말했다. 얘야, 루이 14세께서 여기에 사셨는데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으셨단다. 우리는 그분보다도 까다롭게 굴어서는 안 돼. 왕비가 대답했다. 그러나 루이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불편한 잠자리에 들었다. 하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란 아무데 서고 묵을 수 있어야 해. 난 괜찮아. 그러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불만이었다. 자기 의사로 선택하지 않은 이 집은 감옥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비굴한 방법으로 끌고 왔는가도 잊을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그녀는 충실한 메르시에게 급히 편지를 썼다. 지난 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과장은커녕 우리가 보았고 당했던 일에 비하면 그건 약과입니다. 24. 자각 1789년 혁명은 아직도 자신의 힘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용기에 스스로 깜빡 놀랄 뿐이었다. 국민의회, 파리시의회 의원, 전 시민이 아직도 내심으로는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왕을 무장 해제시켜 끌고 온 아마존 여족들의 습격에 놀라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잔인한 폭력 행위의 불법적인 색채를 지우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며 왕실의 유괴 사건을 자유의사에 의한 이주로 얽어물으려고 애를 썼다.
그들은 아름다운 장미를 왕권의 묘지 위에 가져다 놓으려고 서로 머리를 짜냈으며 왕정이 실제로는 10월 6일부터 영원히 매장되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 왕에게 깊은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들이 줄을 이었다. 고등법원은 30명의 판사를 보냈고 파리시 의회 의원들도 때를 지어 방문했다. 시장은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까지 했다. 우리 도시는 국왕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왕과 왕비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이곳을 영원한 거처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대감찰위원회, 대학, 회계국, 주밀회의도 계속 인사를 왔고 10월 20일에는 국민의회 의원 전원이 왔다. 장문 앞에는 백성들이 몰려와서 국왕 만세, 왕비 만세를 외쳤다. 전제군주 스스로 자유의사에 의한 이주를 기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이 행해졌다. 그러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스스로를 속일 줄 몰랐다. 그녀와 그녀에게 순종적인 왕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정치적인 표현을 하면 대개 바보스러울 정도로 완고했으며 실제로 그와 같은 당의를 입히는 것을 거부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잊을 수만 있다면 꽤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왕비는 메르시 대사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는 잊을 수도 잊고 싶지도 않았다. 너무나 심한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다. 강제로 파리로 끌려왔으며 베르사유 궁전은 습격을 당했고 건의병이 살해되었을 때도 국민의회나 국민군 병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는 강제로 툴르리 궁에 유폐한 것이다. 신성한 왕권이 이런 식으로 치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한다.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는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강조하고자 했다. 왕은 사냥을 집어치웠고 왕비는 극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길에 잘 나타나지 않았으며 외출도 하지 않음으로써 파리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모두 포기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완강한 자기 유폐는 위험한 결과를 낳았다. 왜냐하면 왕실이 폭력 행위를 감수했음을 공언함으로써 인민은 자신의 힘을 확인했으며 왕이 스스로 약자임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실제로도 그렇게 되기 때문이었다. 듈리리 궁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그은 것은 백성이나 국민의회가 아니라 왕과 왕비 자신이었다. 그들 자신의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던 자유를 감옥 상태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비통한 마음으로 듈리리 궁을 감옥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왕실의 감옥이었다. 그 다음날 커다란 마차가 베우사유로부터 가구를 실어왔고 목수와 가구공들이 밤늦게까지 방에서 못질을 했다. 새로운 거처에 예전 궁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시종, 하인, 마부, 요리사가 하인방을 가득 채웠다. 예전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시 복도에 나타났고 모든 것이 베르사유와 마찬가지가 되었다. 의례 절차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단 한 가지 달라진 점은 문 앞에 전처럼 은퇴한 귀족 건의병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라파예트의 국민군 중대가 보초를 선다는 점이었다. 딜러리 군과 루브르의 수많은 방 중에서 왕실은 별로 많은 방을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연회도 없었고 무도회도 가장 무도회도 없었으며 남의 이목이나 불필요한 허영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까닭이다. 딜러리 궁에서도 마당을 향한 부분, 설명입니다. 1870년의 코민 시대에 불탄 뒤 보수되지 않았다. 마당을 향한 부분만을 사용했다. 위층에는 왕의 침실과 접견실, 왕의 누이를 위한 침실, 아이들 방이 있었고 작은 살롱이 있었다. 아래층에는 접견실, 화장실이 달린 마리 앙뚜아네트의 침실, 당구실, 식당이 있었다. 원래 있던 청계 이외에 1층과 2층 사이에는 새로 작은 계단을 만들었다. 그 계단은 왕비의 방으로부터 왕세자의 방과 왕의 방을 직접 연결했다. 왕비와 아이들의 가정교사가 이 통로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을 분할한 것은 식구들과 떨어져 있으려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그녀는 혼자 자고 혼자 지냈다. 그녀의 침실과 접견실은 뚝 떨어져 있어서 공개적인 청계나 입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언제나 몰래 방문객을 맞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조치에는 장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왕비가 하인이나 밀정, 국민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경쾌함이
감금 상태에 놓인 개인의 마지막 자유의 숨통을 틔워놓은 것이었다. 밤낮 없이 그 얼음으로 검어진 기름 등잔이 어두운 복도와 낡은 나선형 청계와 좁은 하인방을 가까스로 밝히고 있을 뿐이었다. 온 백성이 계속 감시를 하고 국민군이 보초를 서는 이 낡은 성에서 왕실 일가는 조용하고 은밀하고 베르사유 궁에서 보다 더욱 편안하게 지냈다. 아침 식사 후에 왕비는 아이들을 내려오게 했다. 그리고는 미사에 참석했다가 함께 드는 점심 식사 시간 전까지는 혼자 자기 방에서 지냈다. 점심 뒤에는 남편과 당구를 쳤다. 왕으로서는 당구가 이제는 갈 수 없는 사냥의 초라한 대용물이 되고 말았다. 그 다음 왕은 독서를 하거나 잠을 자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절친한 친구인 페르센이나 랑발 공작 부인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큰 살롱에 온 식구가 모였다. 릭상부르 궁전에 살고 있는 왕의 아우 프로방스 백작 부부, 늙은 숙모와 몇 명의 충신들까지. 11시면 불이 꺼지고 왕과 왕비는 각각 침실로 돌아갔다. 조용하고 규칙적이고 소시민적인 일과는 바뀌는 적이 없었다. 연회도 사치도 찾아볼 수 없었고 의상예술가인 마드모아젤 베르탱을 불러온 적도 없었다. 보석상의 시대 역시 지나갔다. 왜냐하면 이제 루이 16세는 중대한 목적, 즉 매수나 정치적인 비밀 의무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내다보였다. 가을이 지나가고 낙엽이 지고 있었다. 왕비에게는 너무나 천천히 지나가는 것만 같았던 세월이 이젠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았다. 전에는 두려워했던 고요가 그녀를 휩싸고 있었다. 이제서야 처음으로 엄숙한 사색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휴식에는 창조적인 요소가 있다. 휴식은 내부의 힘을 모으고 순화시키며 정리해준다. 그리고는 거친 행동 때문에 흩어졌던 모든 것을 다시 모아준다. 병을 흔들었다가 다시 세워놓으면 병 속에 든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분리되듯이 여러 가지가 혼합된 성격에서도 적막한 사색은 그 본성을 더욱더 확실히 드러낸다. 혼자 내던져진 마리 앙뚜아네트는 스스로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경솔하고 부박한 그녀의 천성에서는 가볍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는데 바로 그 부당한 생의 선물이 그녀를 내적으로 불행하게 만들었다. 운명은 너무 일찍이 그리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녀를 잘못 길들이고 말았다. 지체 높은 출신 때문에 그보다도 더 높은 자리가 너무나 쉽게 그녀에게 굴러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멋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다. 모든 것이 당연할 뿐이었다. 생각은 대신이 하고 일은 백성이 하고 일선의 편안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지불해 주기 때문에 잘못 길이든 이 여자는 만사를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할 줄 모르고 받아들였다. 거대한 요구에 못 이겨 모든 것을 왕관과 아이들과 자신의 목숨을 역사의 거대한 혁명 속에서 지켜야만 하는 지금에 와서야 그녀는 자신의 내부에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찾아냈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지성과 행동력을 갑자기 끌어냈다. 곧 그 성과가 나타났다. 불행 속에서야 겨우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감격적이며 감동에 가득 찬 이 말이 갑자기 그녀의 편지에 나타났다. 좋은 자들, 어머니, 친구들은 수십 년 동안 그녀의 고집스러운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가르치기 힘든 그녀에게 너무나도 이런 시도를 했던 까닭이었다. 고통이야말로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인간에게 최초의 참된 스승이었으며 배우기 힘든 그녀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던 최초의 상대였다. 불행과 함께 이 특별한 여자의 내부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불행이 성격을 바꾸어 놓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불행 때문에 새로운 성격이 생기지는 않는다. 오래전부터 있어온 싹을 불행이 꽃피우게 한 것일 뿐이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현명해지고 활동이 왕성해지고 활발해진 것은 마지막 고통스러운 해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해이다. 모든 것이 이미 싹으로 영혼의 은밀한 한 구석에 숨어 있었고 감각의 유치한 도박성 한 구석에는 전혀 다른 반쪽이 그 대가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지금껏 인생을 가지고 장난만 해왔다. 인생과 맞서서 싸울 필요도 전혀 없었다. 그러다가 강한 자극을 받자 모든 에너지가 총동원된 것이다. 생각해야 할 때가 오자 마리 앙뚜아네트는 처음으로 생각하고 숙고하게 되었다. 또 일을 해야만 할 때는 일을 했다.
우월한 위치에서 비참해 보이지 않으려면 운명적으로 커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녀는 점점 더 성숙해졌다. 내적 외적 생활에서의 완전한 변모가 딜러리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대신의 연설을 한 번도 관심 있게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고 편지나 그저 후딱 읽어볼까 책 한 권 제대로 읽은 적이 없었으며 놀이, 스포츠, 유행과 같은 쓸모없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녀가 자신의 책상을 내각의 관방으로 방을 외교용 접대실로 바꾸어 놓았다. 어떻게 손도 대볼 수 없는 현실을 그 나약함 때문에 그저 화나내면서 방관만 하는 남편을 대신해서 그녀는 대신이나 외교 사절들과 의논을 했으며 그들의 조처를 감독하고 그들의 편지를 고쳤었다. 그녀는 암호 문자를 배웠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친구와 의논할 수 있는 비밀 통신의 특수한 기술도 터득했다. 은현 잉크로 편지가 써지고 숫자식 암호를 사용한 보고가 잡지나 초콜릿 상자에 넣어져 감시의 눈을 피해 밀반출되었다. 편지를 받은 사람에게만 의미가 통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도와주는 사람도 비스도 없이 문 앞과 방 안에 온통 밀정뿐인 속에서 해냈다. 편지가 하나라도 발각이 되는 날에는 남편과 아이들을 잃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 일에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그녀였지만 육체가 지쳐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나는 편지 쓰는 일로 무척 피곤합니다 라고 어느 편지인가 쓴 적이 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라고도 했다. 더 중요한 정신적인 변화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성실한 조언자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게 했다는 점이다. 신경질적으로 멋대로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처리하던 자만심을 버리고 정치적인 문제를 이젠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나오는 하품을 억지로 참고 백발의 조용한 메르시 대사를 맞아들였다가 꼼꼼한 그가 문을 닫고 나간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제 그녀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이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신중하고도 경험 많은 대사 앞에서 수치심을 느꼈다. 불행해지면 불행해질수록 진실한 친구에게 마음속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말을 어머니의 오랜 친구에게 쓰기도 했다. 당신과 다시 만나서 마음껏 이야기하고 내 온 생애를 통해서 당연히 해드렸어야 할 마음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순간을 초조하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35살 되던 해에 그녀는 그녀 특유의 숙명 때문에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었다. 아름답고 애교 있고 생명이 짧은 유행이나 쫓는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여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후시의 완강한 눈길을 의식하는, 그것도 이중으로 의식하는 여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왕비인 동시에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기 때문이었다. 잘못 기리던 소녀의 유치한 자만심에 불과했던 그녀의 자만심은 갑자기 거대한 시대를 맞아 위대하고 용감하게 변모되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것, 권력,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투쟁하지는 않았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행복에 대한 생각은 어쨌든 다 사라졌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왕으로서의 의무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의무를 잘 실천해야만 합니다. 언젠가는 그 뜻이 제대로 이해되기만을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을 마리 앙뚜아네트가 마음속 깊이 하게 된 시기는 너무 늦었다. 이런 초시간적인 요구는 그녀의 힘을 점점 더 강화시켰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자신의 내부에 침잠하여 자신의 가장 내적인 부분을 파헤쳐 보면 자신의 피 속에서 선조들의 알 수 없는 힘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기가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이라는 것, 유수 깊은 황실의 손녀이며 후계자라는 것,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라는 것이 나약하고 불안한 여자를 갑자기 마술에라도 걸린 것처럼 정신적으로 고양시켰던 것이다. 그녀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훌륭한 딸이 되는 것, 자기 어머니에게 어울리는 인간이 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용기라는 단어는 그녀가 내놓은 죽음의 심포니의 주제가 되었다. 그녀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고 비인으로부터 오빠 요제프가 단말마의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남자다운 단호한 태도를 지켰다는 소식을 듣자 마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받아들이는 기분이 되어 그녀의 일생에서 가장 자각적인 언어로 대답했다. 오빠께서는 내게 부끄럽지 않게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깃발과도 같이 더 높이 펄럭이는 세계 앞에 선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신의 자부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결코 거만하지도 강하지도 못하며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여자에 불과하며 전성이 투쟁보다는 헌신과 부드러움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한 번도 더 좋은 내일을 믿어본 적이 없었다. 자기 방으로 돌아오면 그녀는 지쳐서 세상 사람들 앞에 자부심의 깃발처럼 휘두르던 두 팔을 쭉 늘어뜨렸다. 베르센이 보게 되는 모습은 대개 울고 있는 그녀였다. 나중에야 찾았던 무한한 사랑의 시간은 즐거운 놀이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녀의 피로와 우울을 씻어주기 위해서 사랑에 사로잡힌 남자가 온갖 노력을 바치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주 운다라고 베르센은 누이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아주 불행하다. 내가 그녀를 어떻게 사랑해 주어야 할지. 이 믿기 잘하는 여자에게 현실은 사정없이 냉혹했다. 우리가 다시 행복해지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많이 당했고 많은 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인 그녀에 대한 세상의 정오심은 점점 더 커지기만 할 뿐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양심뿐 그 이외에는 아무런 방어책도 없었다. 세상은 내가 어떤 구체적인 부정을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녀는 썼다. 또 나는 미래의 정당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고통을 참아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나는 멸시합니다. 그녀는 또한 이렇게 탄식하기도 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단 말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절망에 빠진 그녀가 하루라도 빨리 끝장이 나기를 소망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생각만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행복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다리였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두 아이들을 통해서일 뿐입니다. 라고 그녀는 한탄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에는 너무나 슬플 때면 나는 작은 아이를 불러옵니다. 라고 썼다. 하루 종일 혼자였습니다. 아이들만이 유일한 위안거리입니다. 아이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내 곁에 두고 싶습니다. 라고도 적었다. 자기가 낳은 네 아이 중에서 둘이 세상을 떠나자 온 세상에 경박한 사랑을 나누어주던 이 은둔자는 남은 두 아이를 절망적이고도 열정적으로 사랑했다. 특히 왕세자는 왕비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다. 그 아이는 튼튼하게 자라나 명랑하고 현명하고 상냥했으며 사랑의 계비지, 귀여운 아이였다. 그녀의 애착과 사랑의 감정 역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투시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왕세자를 위하기는 했지만 떠받들지는 않았다. 아이에 대한 사랑은 엄격해야만 해요. 그녀는 가정교사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그 애를 왕으로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언젠가 아들을 마담 폴리냐크 대신 새 가정교사인 더 트루젤 부인에게 맡기면서 아들에 대한 간단한 심리학적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 설명에는 인간의 판단력이라든가 정신적인 충동에 관한 이제까지 그녀에게서 볼 수 없었던 능력이 잘 나타나 있었다. 내 아들은 지금 생후 4년 4개월에서 이틀이 모자랍니다. 나는 그 애의 발육이라든가 외모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보시면 아실 테니까요. 그 애의 건강은 언제나 양호합니다. 그러나 요람에 누워있을 때부터 나는 그 애가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서 아주 작은 소리에도 반응을 하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빨은 늦게 났지만 아무 병도 사고도 없이 잘 났습니다. 그런데 6번째 이가 나올 때쯤 해서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그런 발작을 2번 더 일으켰는데 첫 번째는 1787년에서 1788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이었고 두 번째는 종두를 맞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의 신경은 어찌나 예민한지 익숙하지 않은 소리만 나도 두려워합니다. 개가 가까이에서 짖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애는 개를 아주 무서워하지요. 그러나 나는 그 애한테 개를 가까이 해보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이 발달하면서 개에 대한 공포도 저절로 없어지리라고 믿었어요.
다른 건강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 애 역시 오만하여 성을 낼 때는 대단합니다. 하지만 고집만 잘 꺾으면 거지없이 착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그 애는 자의식이 굉장해서 잘만 이끌어준다면 언젠가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 아주 친해지기 전에는 울타리를 쳐놓고서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보이려고 자기의 조바심이나 분노를 숨길 줄도 압니다. 그 애와 약속을 했을 때는 완전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애는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수다스럽게 반복하기를 좋아하고 거짓말을 하려는 생각은 없지만 들은 이야기에다가 자기의 상상을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그 애의 가장 커다란 단점이며 고쳐주어야 할 점이에요. 그 외에 아까도 말했지만 착한 아이이며 사랑과 애착만 있다면 별로 엄하게 하지 않아도 쉽게 가르칠 수 있고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애는 나이에 비해서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격하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지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 애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 입에서 결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을 때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도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 하려면 온통 눈물을 흘리고 한참 동안 괴로워한 다음에야 그 말이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기르는 일은 주로 내가 맡아왔고 아이들이 부당한 일을 저질렀을 때도 꾸중은 내가 해왔습니다. 화가 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엄마가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가 한 번 말한 모든 것, 아이들 스스로 예 또는 아니요라고 대답한 것은 결코 바뀔 수 없다는 것에 습관이 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내 결정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나 그 또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유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결정이 내 기분에 따라 멋대로 내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내 아들은 아직 읽을 줄도 모르고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 애는 한 곳에 집중하기에는 너무 산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높은 지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며 사실 나는 계속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또 누나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거나 선물을 받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면 누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답니다. 천성적으로 그 애는 쾌활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 애에게 많은 공기를 자주 쐬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로서 이 기록을 전에 쓴 다른 편지들과 비교해보면 똑같은 손으로 썼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마리 앙뚜아네트와 과거의 마리 앙뚜아네트는 너무나도 달랐다. 행복은 불행과 너무나도 다르며 절망은 자만과 그렇게도 차이가 났다. 그녀의 부드러운 영혼 속에 미완성의 순종적인 영혼 속에 불행은 그 각인을 똑똑히 찍고 말았다. 지금까지 흐르는 물처럼 용해되어 흘러가던 어떤 성격이 그 윤곽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도대체 넌 언제 너 자신이 될 거냐? 라고 그녀의 어머니는 절망적으로 탄식했다. 관자놀이에 최초의 백발이 나면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드디어 그 자신이 된 것이다. 이러한 완전한 변모는 왕비가 틸루리 궁에서 제작하게 한 유일한 마지막 초상화에도 여실하게 드러난다. 폴란드의 화가인 쿠차르스키가 그림의 윤곽을 잡았는데 발인으로의 도주 사건 때문에 그림을 완성하지를 못했다. 하지만 이 초상화는 지금 우리들의 손에 남아있는 가장 완전한 것이다. 베르트 뮬러가 그린 성장한 그림과 마담 비제 르브랭이 그린 사교복을 입은 그림 몇 장은 비싼 옷과 장식으로 이 여자가 프랑스 왕비임을 보는 사람에게 기억하게 했다. 새틀이 달린 호사스러운 모자를 쓰고 수놓은 비단 옷을 번쩍이면서 우단 씌운 왕좌 앞에 서 있는 초상화는 그녀가 고귀한 여자,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여자, 즉 왕비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쿠차르스키가 그린 초상은 이런 모든 장식을 배제했다. 한 아름다운 여자가 의자에 앉아 꿈꾸듯이 앞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지치고 야위어 보이는 그녀는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고 장신구도 하지 않았다. 보석이 반짝거리지도 않았다. 별로 꾸미지도 않았다. 그것은 배우나 하는 짓이었고 그럴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다. 환심을 사려고 애쓰던 태도는 조용한 태도로 허영은 소박함으로 바뀌었다.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한 머리는 자연스럽게 빗겨져 있고 아름답게 손질되어 있으며 옷은 아직도 풍만하고 아름다운 어깨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와 있었다.
태도에서도 남의 환심을 사리는 인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입가에서도 미소가 사라졌고 눈에서도 환심을 끌리는 기색이 없었다. 마치 가을 햇살처럼 아직도 아름다웠는데 그 아름다움은 부드럽고 모성적이었으며 희망과 포기 사이의 희미한 빛 속의 중년 부인으로서 젊지는 않지만 아직 늙지도 않은, 욕망적이지는 않지만 아직 욕망이 남아있는 표정으로 그녀는 꿈꾸듯이 앞을 바라보고 있다. 다른 초상화가 마치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한 여자가 뜀박질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한참 웃다가 어느 순간 화가를 바라본 듯한 느낌이라면 이 초상화에서는 조용하고 정막을 사랑하는 여자를 느낄 수 있다. 대리석이나 상아로 만든 비싼 틀에 끼워진 수천의 거짓된 초상화가 만들어지고 난 뒤 맨 마지막으로 제작된 이 미완의 작품이 드디어 인간을, 왕비 역시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